이 돈을 미국 국채와 변동성이 적은 모기지 증권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하였습니다.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300억 달러를 제공받으면서 겨우 파산 위기를 넘겼지만 일부 미봉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역시 위기설이 나왔지만 빠른 조치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앞에서 나온 은행은 파산하였고 뒤에 나온 두 은행은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갈림길에 섰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정책입니다. 지금 말한 네 가지 은행은 3월 달에만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사건은 기존 은행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위기는 서프라임 모기 사태,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난다면 이번 사건은 우량 채권인 국채와 모기 증권, 프라임 모기지 증권에 대한 것들을 고객들이 인정하지 않고 뱅크런을 실시한 겁니다. 그렇게 우량 채권에 투자했는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엄연하게 이 사건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요부터 결말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발달. 실리콘밸리 은행은 분명 기존 은행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중은행이나 상업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굴려서 이익을 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앞서 이 회사가 과연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10년간 살아남을 스타트업 회사는 열의 9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2년째 되는 회사도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 회사가 살아남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은 돈을 받아서 투자돼서 만든 회사들인데 여러 차례 펀딩과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금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여기 부분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설립한 회사인 만큼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그런 유동자금이 많다는 말은 대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스타트업 회사는 왜 이 은행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은행도 많은데 말이죠. 스타트업 회사가 운영을 하기까지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자금의 융통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도 어느 시점이 되게 된다면 기술 설비와 함께 자금력이 투자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스타트업 회사가 9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쉽사리 대출을 일으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진입장벽이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들끼리 투자금을 예치하고 그 은행에서 운용되는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한 회사에 투자한 것이고 그 회사가 바로 SVB,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SVB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스타트업 회사들이 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고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본다면 이것은 곧 부채이고 부채는 곧 부담이 됩니다. 왜 부채가 부담이 되는지는 어떻든 간에 돈을 들어왔으면 그 돈을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건데 SVB는 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다른 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객이 IT 신생회사나 벤처 캐피탈 자금이다 보니까 이들은 가계대출도 원치 않고 기업대출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사옥을 만들려고 자금을 땡겨다 쓸 리는 거의 전무하죠. 벤처 캐피탈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투자자를 유치하고 만든 자금이니까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캐피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벤처 캐피탈에서 예금된 돈을 그 돈의 구성이 정기 예금이든 아니면 운영자금이든 간에 은행은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금을 돌려야만 되는데 그런 자금으로 수익성 자산으로 탈바꿈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SVB의 구조는 수익성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앞서 수익성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성 자산을 만들까요? 예대 마진을 통해서 가계대출, 아니면 모기지 대출 등이 있는데 여기서 SVB 같은 경우는 통상 기업에게 투자금이나 기업 대출을 통해서 수익성을 잡고 대출을 행해야만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스타트업 회사는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타트업 하자마자 기술 개발 설비를 시작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말이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납품 계약서, 공급가 계약서를 맺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오고 실제 제품이 생산하게 됐을 때 그때 투자 설비와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타트업 회사는 앞에 이론적인 부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유형의 자산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자금을 발려 써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투자할 곳은 없으면 그 돈을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을 미국 국채와 변동성이 적은 모기지 증권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가증권으로 인한 안전자산에 몰빵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안전자산을 불리는 미국채와 모기지 증권의 투자임에도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국채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채권 가격의 형성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입니다. 국채 금리가 낮으면 국채 채권 가격은 비싼 거고, 국채 금리가 높으면 국채 가격이 낮은 겁니다. 따라서 SVB 투자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투자를 했을까요? 2022년 제로금리일 때 대량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엄청 비싼 고점 때 국채를 사게 된 거죠. 그 다음 연도인 2021년에 1%일 때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몇 %일까요? 대략적으로 3.9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의 차이란다면 주식으로 비교한다면 3분의 1 토막 남은 거고, 집으로 치면 반 토막 남은 겁니다. 그래도 은행은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큰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생 스타트업들은 돈을 많이 넣은 대신에 또 많이 찾게 됩니다. 이들은 자금의 유동성이 한계점이 있고 재무제표가 건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입출금의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작게 되다 보니까 모든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입출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출금이 늘어난다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아까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레버리지를 은행에서 20배 정도를 하게 됩니다. 20배면 100만 불이면 5%, 대략적으로 5만 불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입출금 내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5만 불이 넘어가게 되죠. 인출할 때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매각해서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동자산을 은행에다 둘 수가 없으니 그 돈을 다시 국채나 아니면 모기지 증권을 사야 되는데, 시점이 맞지 않고 이익성이 레버리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돈을 인출하면은 채권을 팔고, 다시 고객이 입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채권을 사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내려가게 되고 밸런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현금 등에 대한 단기성의 자산을 가지고 미국 10년물 장기채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Next story. 지역의 작은 은행이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금리와도 영향있고 인플레이션하고 영향있고 부동산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제어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경기 회복을 좀 더디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은행에서 안전자산을 불렸던 채권이 무너지면서 투자했는데도 부도가 났다? 이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와는 다른 양상인 겁니다.